그리고 여러 사회 모순을 고치고 싶은 거죠. 거기에 이렇게 멈춰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이 감정은 어떻게 계승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제 이게 더 큰 문제인데, 민중이라는 단어죠. 이게 사실은 민중이라는 단어를 지금도 쓰긴 씁니다. 이게 쓰는 게 되게 신기할 정도로 애들이 편안하게 쓰는데, 무슨 차이냐면 예전에 이 민중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었을 땐 우리나라에서 이제 people, 인민이라는 단어를 못 썼잖아요. 왜냐면 북한이 그걸 써버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민이라는 단어를 썼지 인민이라는 단어를 못 썼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은 그게 아니지만 과거에는 이 소위 말하는 국민이라는 단어를 써버리면 박정희, 전두환 같은 어떤 그런 권력자와 국가주의가 강하니까 국민 해버리면 뭔가 국가에 복종하는 듯한 느낌이 나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저항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주체적인, 인민이란 말을 못 쓰니까 주체적인 민중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민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호소력을 갖고 있고, 그 민중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뭐 참교육을 하자라는 등, 뭐 재벌개혁을 하자라는 등 이런 열기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정말 차갑게 말씀드리면 역사학자들 중에서 민중사를 연구하는 학자가 없어요. 물론 없진 않지만 영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다시 우리라는 단어를 부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민족 공동체가 새롭게 더 도단할 것인가, 이게 이제 고민이 좀 되는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간단히 말씀 좀, 제 말 잘 이해되고 계시나요? 네네. 이거 정서적인 문제를 말씀 좀 드리고 싶었고요. 하나 들어가서 말씀드리게 되면요. 일단 홍천 동학농민운동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원도 일대에서는 크게 두 부류가 있었고요. 이 강원도 중부 지역 홍천을 중심으로 한 동학농민운동 계열이 하나 있었고, 또 반대편에 이제 강릉을 점령하려고 하는 저쪽 지방 쪽에 한 무리가 있었었는데, 한 무리는 강릉 관할을 공격을 하죠. 강릉 관할을 공격했다가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여기 써 있지만 보시면 선교장의 이회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강릉 관할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지역의 토호 혹은 그 지역의 지배자인 거죠. 근데 선교장을 중심으로 이회원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강릉 쪽에 굉장히 강력한 소위 말하는 양반 지배체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릉 관할을 접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강릉 관할 접수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선교장을 무너뜨려야지 강원도 일대가 동학농민군의 수중에 이제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 회원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고, 이 사람이 아주 빠르게 대비를 하고 있었고, 굉장히 지역에서는 인망이 높았던 사람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나주도 그렇고 동학농민군이 실패했던 지역에는 그 지역의 목사, 그러니까 그 지역의 사또, 그 지역의 사또나 그 지역의 양반들 혹은 그 지역의 향반층이 세력이 강한 지역은 사실은 동학이 점령하지 못한 지역들도 꽤 있어요. 근데 보면 이 회원은 꽤 인근에서 존경을 받고 있고 재력도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회원이 적이 쳐들어올 걸 알고 선교장의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돈을 풀어서 의병을, 보통 수성군이라고 하는데 뭐 민보군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사람을 모아서 막아내요. 막아낸 다음에 거꾸로 공격해서 이제 강릉 관할을 장악하고 있었던 동학군의 일가를 격퇴하고 다시 이제 일로 넘어와서 홍천 일대에서 이제 뭐 이 일대에서 활발한 활약을 했었던 차기석 일파들을 이제 토벌을 하면서 사실 조금 싱겁게 끝나는 싸움이 돼버리고, 네네. 네. 아, 저한테 야라고 하신 줄 알았어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근데 하나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사건 자체는 작은데, 이회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전투에서 이긴 다음에 이제 글을 쫙 썼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동학농민운동을 되게 좋게 보지만, 이때는 입장이 갈리는 거예요. 기존의 양반들은 양반들이 생각하는 게 옳다고 믿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면, 황해도 같은 경우, 김구는 동학의 접주로서 동학을 나는 이끌지만, 그 김구의 동학군을 막았던 게 안중근, 안태훈 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태훈의 아들이 안중근이죠. 안중근 집안이 이제 이걸 또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들고 일어난 쪽도 세상을 바꾸고 싶은 거고, 진압하는 측도 무조건 악인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사회가 혼란스러우니까.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거 이제 이 회원이 다 진압한 데를 썼던 글인데 보면, 공자의 도가 밝지 않아 이단의 가르침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였는데, 평소에 학문하나 노력과 경물 취지의 공부가 있다면 의가 목숨보다 중하고 예가 밥보다 중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른바 동학이라는 것은 어떤 학문인지 알지 못하나 오로지 요망한 술법으로 사람을 속여 재물을 빼앗는 도에 지나지 않는다. 야, 앞뒤가 좀 안 맞죠. 어떤 학문인지 모르는데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백성을 꿰어 재물을 취하다가 끝내는 다른 뜻을 가지게 되어 장각과 황건적의 잘못된 계책을 펼치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1894년이면 지금부터 한 100년 좀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100년 전 뭐 도성에 있는 김옥균이나 이런 사람들 모르겠지만 이 지방에 있는 양반들의 세계관이 사실은 굉장히 올드한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일단 이야기할 때 자기가 이제 동학을 진압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말이 뭐냐? 첫째, 공자의 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경물치지, 이게 이제 우리 성리학할 때 꼭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쪽 얘기 나오고 여기서 정말 최고의 장면이 뭐냐? 장각과 황건적의 잘못된 계책을 펼쳤다. 그러니까 동학은 황건적과 똑같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아까 이 소위 말하는 이 사건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여진족의 청나라가 중국을 점령하고 나니까 우리 입장에선 오랑캐가 중국을 점령했으니까 중화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화가 되는 거죠. 이걸 조선중화주의라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선 후기 내내 우리만이 올바르다고 하면서 그냥 고인물처럼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서울 조정에서는 뭐 김옥균이든 누군 나와서 뭔가 조금 하지만 지방상에 있는 양반이나 지식계층은 여전히 공자, 맹자, 경물치지 이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계관을 보니까 동학 농민군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이거는 삼국지에 나오는 한나라 말기, 그러니까 조선 요때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황건적의 나라가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낙후된 세계관과 이 동학이 충돌됐는지를 우리가 좀 느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홍천 동학농민운동에서 흥미로운 건 이 동학농민군의 활동 자체는 텍스트가 되게 없고 동학농민을 진압한 텍스트는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진압한 텍스트들을 보다 보면 야, 이게 굉장히 이 조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올드하고 미몽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슬쩍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쭉 훑으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동학이라는 게 언제부터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되냐.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뭐 늘 게 없으니까 계속 이제 동학혁명기념 동상 이렇게 해서 넣고 있는데 분위기가 비슷비슷해요. 다들 이렇게 어떻게 이제 감정적인 분위기가 나타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1893년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배울 때 삼례 집회, 복합상소, 그리고 이제 보훈 집회, 그리고 동학농민운동 시작 이렇게 배워요. 그러니까 삼례 집회 때부터 동학교도들 수만 명이 집결을 해서 이제 막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사입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막 요구를 해요. 그러다 이제 안 먹히니까 복합상소라고 해서 원래 복합상소는 말 그대로 이제 이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동지가 규합을 해서 글을 써서 가서 이제 경복궁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왕한테 상소를 올리는 거거든요. 이 목숨 건 상소예요. 이건 잘못하면 이제 정말 죽을 수 있는 건데 올리는 거죠. 그래서 복합상소를 올리는데 이 복합상소를 올릴 때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세 가지예요.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우리 이단이 아니다. 우리 동학도는 이단이 아니다. 이 성리학과 전통이 충돌되는 사상이 아니다. 첫 번째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 당시 표현으로 얘기하면 좌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두 번째 뭐냐면 두 번째는 서학을 반대해요. 그러니까 서학이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천주교, 또 기독교 혹은 이제 서양 문물을 반대해요. 예, 그래서 서학을 반대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뭐 천도교랑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3.1운동 때 보면 천도교랑 기독교가 연대를 해서 3.1운동을 일으키긴 하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동학을 믿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천주교나 기독교를 적대한다라는, 그러니까 문명의 충돌 양상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척외양. 척외양이 뭐냐? 외놈이나 양놈들과 상대하면 안 된다는 거야. 개화 정책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이 당시 세 가지가 등장을 하게 되고 이게 당시 보편적인 민중들의 정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던 전통적인 세계가 무너진다고 보는 거고 그 무너지는 세계 속에서 첫째 우리가 믿는 신앙은 사이비가 아니니까 용납해달라. 그리고 천주교니 뭐 기독교니 이거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리고 외놈들이든 양놈들이든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시작은 보수적인 성격이 띄어요. 그리고 이게 복합상소가 완전히 실패한 다음에 이제 보훈 집회 때 가버리면 척외양을 되게 띄워요. 이거 왜 띄웠냐면 이거는 사실은 뭐가 비슷하냐? 조선의 양반들도 척외양에 대해서 비슷하거든요. 왜냐면 성리학 국가를 이끌어야 되니까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양놈들과 하나가 될 수 없다. 이런 게 강하니까 이 동학교도들의 전략적 선택인 거죠. 우리가 척외양을 강조해서 양반들한테 우리의 어떤 이런 종교적인 특수성을 인정받고 싶고 특히 흥선대원군과 관계가 좋았거든요. 대원군도 또 굉장히 척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좀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척외양이 강해지게 되고요. 학교에서 그냥 배울 때는 이렇게 몇 번의 집회로 끝나는데 사실 굉장히 불안한 시간들이 이어지고요. 보훈 집회 때는 우리가 학교에서는 보훈 집회만 배우지만 금구 집회라고 해서 금구 집회에도 수만 명의 농민들이 모였었고 그리고 이때 이제 보면 그 일본 공사, 제가 여기다가 일본 공사관만 써놨지만 외국 공사관에다 계속 이제 쉽게 말하면 불온 게시물을 붙여요. 너네 꺼져라, 나가라. 계속 있으면 너네 뭐 요즘 말로 얘기하면 테러한다, 공격한다, 막 붙여요. 그래서 사실은 동학교도들이
막 수천 명의 무리가 지역별로 모이고 이 사람들이 올라와서 상소하고 하는 게 조선 입장에서 너무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서양 세력들도 불안한 거죠. 선교사들은 선교하러 왔다가 목숨이 위험한 거고, 일본이나 유럽 세력들은 야 이거 와서 우리가 뿌리 내리고 이렇게 뭐 뭔가 이렇게 막 빨대 꽂아야 되는데 꽂을 수가 없고 불안불안한 상황. 그래서 이 동학이라는 것이 등장할 때 있어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하나는 뭐냐면 이제 민중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구체적이고 정확한 거 좀 나중에 만들어지더라도,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강했다. 그리고 상상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 한두 명이 모인 게 아니라 몇천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막 횃불 들고 밤에 이야기 나누고 함성 지르고 이런 상황이더라고 좀 보시면 되는 거죠. 혁명 전야 같은. 그 다음 이제 이 얘기는 살짝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최재우가 이제 동학을 창도하면 우리부터 인내천, 뭐 이렇게 시천주, 그래서 사람과 인간은 하나다.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최재우의 사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나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 분명한 건 이거 오타예요. 소중환인데 뭐냐면 최재우의 사상은 유불선을 합치시켰죠. 그리고 최재우의 사상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천도교 신앙 강론하는 시간은 아니고 역사학자 입장에서 이게 보게 되는 건데, 실제로 보면 이 최재우는 한편에서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전에 이제 보면 성리학도 공부하고 천주교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답이 안 나왔대요. 답이 안 나온 상태에서 이제 스스로 이제 자득을 한 다음에 했었던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시장에 가서 병자들을 고치는 일이에요. 예수님하고 거의 비슷해요. 와가지고 보면 이제 여신이여 달아나라, 이 모든 잡귀들이여 달아나라, 그런 말입니다. 학질병 달아나라 하면서 이 저작거리의 병든 자들을 치료하면서 그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을 교세를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으니까 이게 이제 아까 그 사람의 말에도 보면 나오지만 저거 뭐 이상한 짓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 동학은 초창기 때 굉장히 철저하게 민중 종교의 특징을 떼요. 그러니까 어떤 그 약간 그 옛날 중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도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자기들끼리 주문을 외우고 주술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민중들의 질병을 뭐 고쳤다고 믿을 수도 있고 진짜 고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민중종교 성격의 한 축이 분명히 있고요. 성리학을 굉장히 비판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최재호가 또 성리학에서 완전히 이탈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학계에 첨예한 논쟁이지만, 성리학적인 질서를 비판하면서도 우리 동학의 세계라는 건, 왜냐면 이게 동이라는 게 동쪽이잖아요. 뭐예요? 중국을 중심으로 했을 때 동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미 동학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거는 완전하게 성리학적 질서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갑자기 여기서 딱 벗어나는 사람이 등장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좀 이 사상이 갖고 있는 묘한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나는 성리학을 비판했을 뿐 더 바른 세계를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나를 어떤 좌도로 몰지 마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또 반대편에서 보게 되면 그만큼 이제 이 초창기의 동학이라는 것은 여전히 좀 전통적 사상이 강한 거고, 또 신에 물러가라 이런 거 보면 아주 그 전형적인 민중종교적 성격이 강하니까 농민들 입장에선 이 당시에 무슨 의료체계가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니까 막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소가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굉장히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이렇게 아래로부터 내려오는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 근데 생각보다 논리적이지 않고, 뭐 생각보다 그렇게 철학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다르죠. 지금은 이제 100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걸 학자들이 붙고, 뭐 최근에 보면 이렇게 뭐 동경대전 같은 것들을 간행하면서 그걸 재해석하고 하면서 훨씬 더 체계화가 된 게 있지만, 초창기에 최재우가 나왔었을 때의 과정은 상당히 좀 이렇게 민중성을 대변하는 종교의 좀 성격이 강합니다. 분위기가 막 살벌해지고 있죠. 네. 시간이 길지 않아서 얘기하는 정신이 없어요.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서 이제 최재호의 사상을 기반으로 전국의 농민들이 몰려들어요. 근데 이때 이 보훈 집회를 이렇게 다운을 시켜서 해산을 시키려고 했었던 나중에 온건개합파죠. 어윤중입니다. 어윤중은 이제 김홍직과 더불어서 온건개합파의 리더고,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게 갑오개혁 이후에 어윤중이 도망을 가다가 죽었던 마을 이름이 어사리였대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물고기어자 쓰거든요. 근데 이제 어사리, 물고기가 죽는 마을이라는 데서 실제로 이 사람이 죽었대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죽음이 좀 안타까운데, 여튼 이제 어윤중이 자기가 이제 동학 농민들이 막 집회를 하니까 그걸 이제 막 진압시키고 집에 가라, 우리가 좀 너네가 원하는 거 좀 받아들여 주겠다면서 막 활동한 다음에 정말 보고서를 써요. 근데 이 보고서의 내용을 일부 갖고 온 건데 이게 재밌습니다. 보면 그 당으로서 모여든 자들이 취해 이후에 매일 수천을 헤아렸는데 골짜기에 물이 모여드는 것과 같았고 요원에 불이 붙는 것과 같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적과 주문으로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참의로서 세상을 속이려 했다가 끝내는 지략과 포부와 재주는 있으나 뜻을 얻지 못한 자가 들어왔으나 여기까지는 이제 현상을 얘기하는 건데 그 다음이 재밌습니다. 이를 탐욕한 관리의 횡행에 분개하여 백성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자 하는 자. 외리는 향리를 얘기합니다. 그 지역에 이제 하급 토착 토호들이죠. 외리가 우리의 이익을 빼앗는 것을 통분히 여겨 이를 내쫓겠다고 큰 소리치는 자. 탐욕한 수령과 이섭의 참악을 당하고서도 호소할 길이 없는 자. 경향은 이제 수도와 이제 지방에서 경향에서 세력가들의 무단 위협을 받아 스스로를 보존할 길이 없는 자. 농민으로서 곡식을 남기지 못한 자, 그러니까 이문을 남기지 못한 자, 상인으로서 이익을 남기지 못한 자, 빚을 지고 모진 독촉을 견디지 못하는 자, 쌍놈이나 천민으로서 한번 출세에 보려는 자들이 모여들었다라고 어윤중이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중요한 장면인 거죠. 누가 동학에 모였냐. 동학의 지도부들은 뭐 나름 교리도 있고 뭐도 있는데 이게 지금 학자들마다 입장이 달라요. 이게 도대체 동학 농민혁명이냐 동학 농민혁명이냐 갖고 말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학자들도 부정하지 않는 건 동학과 농민은 같이 가요. 왜냐? 시작은 동학이 열었는데 농민들이 대거 참여했고 지금 여기 나오면 그 당 현장을 봤던 어윤중의 보고에 따르면 누가 몰려들었냐. 동학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 몰려들었다기보다는 동학이 지도부인 건 맞지만 몰려들었던 사람들의 그 생각이 뭐냐? 조선왕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조선왕조 살아간다는 것이. 그래서 관리, 그러니까 뭔가 우리를 보호해줘야 되는 지방 간의 어떤 횡포, 그리고 내 동네에서 여전히 모든 권력을 좌지우지하면서 내 지역 이득을 독점하는 향리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통분히 여기고 이걸 바꿔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고,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전봉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아니면 아예 이제 세력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위협을 받아서 몰락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 불만분자들, 그리고 어떤 사회의 저항 세력, 실패한 자들이 다 모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윤중 입장에서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걸 그냥 놔뒀다간 나라가 뒤집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고, 그 얘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왜 지금도 우리가 동학농민운동을 공부하냐? 사회에 불만이 왜 있겠어요? 사회가 혼란스러우니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사회를 극복하고 싶어하는 아주 강렬한 원초적 의지가 여기서 드러났던 순간이 되는 거죠. 그전에 이런 사건은 거의 없어요. 그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의 홍경래인왕 같은 것도 왕조를 세우고 싶어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원색적으로 드러났던 사건이 좀 없습니다. 근데 보면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교과서에 나오는 지도를 제가 갖고 왔는데 항상 이제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고부군수 조병갑이가 폭정을 하니까 거기서 전봉준이 기포를 해서 무너뜨렸다. 그 다음에 이제 백산에서 봉기를 해서 전주성을 점령했고 그런 상태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나니까 잠시 쉬었다가 이번에는 이제 일본군이 이제 조선을 점령하려고 하니까 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밀고 올라갔다. 그 다음에 이제 우금치에서 패했다. 이렇게 배워요. 근데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게 첫 번째 질문. 동학농민운동이 뚜렷한 방향성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 동학농민군이 정확하게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내부적으로 합의된 상황이 있었을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을 해볼 수 있고, 두 번째 뭐냐? 체계적인 그럼 조직은 있었을까? 왜냐면 이게 뭔가 조직적인 활동을 하려면 체계화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냉정하게 따지면 이 둘 다 없었어요. 분명한 상황이다. 왜냐? 사람들의 욕구 대비 동학이 이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래서 보면 예를 들면 보세요. 전봉준, 이 당시 대표적인 지도자가 전봉준, 손화중, 김계남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전봉준 같은 경우 이제 천안전시인데 집안으로 봤었을 때는 양반 집안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5대조 이상 뭐 과거합격자도 없고 해서 이걸 갖다 우리가 보통 뭐라 하냐? 향반 혹은 잔반이라 불러요. 혈통만 있으나 실권은 없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고, 손화중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향리 정도, 그러니까 지역의 부호 정도, 하지만 집안에 또 간판은 없는 집안,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리고 이제 뭐 전봉준이 정약용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라든지 이런 얘기는 들어보실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입증되는 이야기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이게 이런 거지. 훌륭하면 다 훌륭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정약용의 사상이라는 게 되게 탁월한 측면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봉건적인 양반의 세계관이 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나온 게 슬쩍 말씀드리는데, 예전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대 베트남의 아버지인 호찌민이 이렇게 미국과 싸울 때 평생을 목민심서를 들고 다녔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있어야 되는데, 이 얘기하면 그냥 하는데, 그 유명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막, 정약용 학회 이런 데서 막 자랑을 막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베트남 호치민 궁전 가보면 목민심서가 없어요.
그 황당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받느냐 했더니 박헌영이가 조선공산당 박헌영이가 마수쿠아 공산대학에 있었을 때 같이 유학을 왔었던 호치민을 만났을 때 이걸 봐라 해서 받아서 봤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호치민은 그러니까 호치민과 박헌영이 모스크바 공산당에서 만난 적이 없거든요. 둘이 몰라요. 예. 그리고 목민심서를 읽어본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읽어보셨어요? 거의 읽어보세요. 근데 목민심서 읽어보면 그냥 관리가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가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전혀 국가운영 비전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멀리서 봤을 때 정약용도 훌륭한 사람, 전봉준도 훌륭한 사람 하니까 둘이 영향을 받았고 했으면 좋겠거니라는 이제 그 국민의 마음인 거죠. 그러나 사실은 정약용은 생각보다 굉장히 보수적인 유교 이론가고 정약용과 전봉준이 교류했거나 그의 사상에 전봉준이 영향을 받았다라는 증거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없어요.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좀 어르신 학자 선생님들께서 막 이런 거 막 얘기도 하셨는데 후배인데 제가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게 선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팩트는 정확하게 분위기 이상해지는데 아무튼 근데 뭐냐 보세요. 전봉준 근데 여튼 이렇게 추정해 보면 전봉준은 협력적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정확한 건 몰라요. 다만 그러니까 전봉준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동학 교도였는가도 논란이 있어요. 근데 여튼 전봉준은 동학의 힘을 이용해서 뭔가를 바꾸고 싶어 했던 사람인 건 분명한 거죠. 그래서 본인이 고부에서 봉기를 일으켰는데 고부에서 일으키고 나면 다른 데들이 다 붙을 줄 알았어요. 아무도 안 붙어요. 그래가지고 고부에서의 기포는 일단 스탑. 한 다음에 이 사람이 무장을 찾아가서 손아종한테 부탁을 하면서 거기서 세력이 모이거든요. 근데 보면 전봉준은 그 다음 단계를 보면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뭐냐? 첫 번째는 이 과정에서 전주감사 김학진과 공조를 계속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전봉준은 어찌됐건 조선왕조란 시스템을 이해하거나 협조를 하면서 뭔가 개혁을 하고 싶어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카드 중에. 왜냐면 김학진이 되게 특이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좀 연결해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와서 심지어 무기도 내주고 뭔가 같이 호흡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하다가 결국 이제 서울로 북상하면서 우금치 전투에서 깨지게 되는 이유도 결국은 이제 뭐 흥선대원의 거병 요청이라든지 일본군에 의한 조선왕조의 몰락 같은 걸 막기 위해서 무너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하나 분명한 건 이 올라갈 적에 예를 들면 김계남도 굉장히 강력한 세력가였었어요. 근데 김계남 군은 또 안 올라가요. 서로 같이 안 가요. 가다가 그냥 이게 돌아 내려와 버리고 나중에 올라가서 함께 뭉쳐서 싸워도 이게 쉽지 않은데 한쪽은 공주에서 완전히 깨지고 한쪽은 청주에서 완전히 깨지면서 이렇게 4분의 5이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뭔가 전봉준은 조금 더 관과 협력적이고 좀 더 이렇게 조선왕조를 계산하면서 뭔가 좀 접근하는 특징이 좀 강했다라는 물론 반란은 염두에 뒀죠. 왜냐면 흥선대원군을 만나고 한다는 게 뭐 흥선대원군을 모시겠다는 얘기겠어요? 만나는 걸 빌미로 해서 나라를 엎고 권력을 장악하려는 건데 근데 이 김계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자적으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분명한 방향성이 있었냐? 체계적인 조직이 있었냐?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강렬한 열망은 있었던 거죠. 뭔가를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그러면 도대체 뭘 바꾸고 싶어 했나? 예. 이게 되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막 몰려는 나오는데 지도부는 이게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몰려는 나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딱딱 세팅할 수 없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자, 보면, 이제, 요 얘기는 이제 뭐냐. 그, 무장에서 봉기를 하는 게 본격적인 봉기로 우리가 보통 평가를 했는데, 무장은 이제 하나 흥미로운 게 여기다 제가 써놨지만, 양반의 유교 문화와 지배치적 약한 지역이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 아직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보세요. 조선은 기본적으로 양반 지배체제잖아요. 요즘에 이 양반이 멋있게 나오는데, 양반은 지주들이고 관료들이잖아요. 이 지배체제가 있어요. 근데 그 밑에 향리라고 존재하죠. 향리. 그리고 이제 향리가 관리가 되면 이방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방이 최고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뭐 호장이라고 불리고 이방이라고 부르는데 그 밑에 계층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지역 토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집안이 양반을 배출하거나 뭐 집안에서 뭘 막 과거 합격자 많거나 이런 집안은 아니야. 그러나 그 일대에 땅이 제일 많고 그리고 양반 관료가 오면 그걸 모시면서 그 지역의 세금 징수 관행을 수백 년 동안 해오던 사람들. 그 지역 유지들인 거죠. 그 지역 유지들이고 마지막이 이제 저도 모르게 개털이 말할 뻔했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민중들이 있는 거예요. 요 상관관계가 아주 미묘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건 지역별로 다 다른데 어떤 지역은 예를 들면 나주 같은 데는 민종열이라는 목사가 꽤 민심에 부응하게 통치를 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민족열이 예를 들면 향리들의 이해관계를 좀 이렇게 규제하면서 농민들의 막 혜택도 좀 해주니까 나주 같은 데는 기본적으로 농민들이 동農運動이 일어나도 협조를 안 해요. 왜냐? 지금 위에서 내려온 이 민족열을 중심으로 한 소위 말하는 국가 관료들이 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 나주가 가장 좀 왜 지금 나주를 갑자기 얘기하냐면 나주가
전라도잖아요. 원래 전라도의 중심 도시인데 나주가 사실은 동학농민군한테 점령이 당했으면 이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나주가 점령 안 당하거든요. 뭐든지 반란은 그 지역에 해당 요충지를 점령해야 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데 보면 또 나주가 향리 세력도 되게 강해요. 그래서 이게 이 삼자의 이해관계가 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래요. 그래서 이 동학농민 운동을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계급 혹은 계층의 문제인데 양반 세력과 토착 지배층과 평범한 민중 간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서 이 이해관계가 제일 안 좋은 지역에서 동학농민운동이 가장 활발해요. 가장 활발해요. 즉 소위 말하는 옛날 표현이지만 경제적 사회적 모순관계가 심한 곳에서 밀란이 많이 좀 강하게 좀 일어난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생각보다 되게 복잡해서 정확하게 나눠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이렇게 그 일본이나 이런 지역들은 산업혁명 같은 게 일어나면서 뭐 자본가가 생기고 프롤레타리아가 생기고 아니면 이렇게 무사들은 도시에 살고 뭐 이렇게 농민은 저쪽 외방에 살고 이래 버리면 계층에 따라서 지역이 구분되기 때문에 피하가 구분되면서 오히려 혁명이 유리해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각 지역의 양반과 아전과 농민이 같이 사니까 또 거기서 그렇게까지 또 이게 경제적인 계급 분화가 크게 나진 않거든요. 이래 버리니까 사실은 이게 뭔가 밀란이 일어났었을 때 이걸 구분해내기가 되게 좀 힘든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거 좀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그러면 농민군이 뭘 요구했냐? 좀 안타까운 이야기고 저도 되게 속상한 건데 우리가 학교에서는 폐정개혁안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폐정개혁안을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폐정개혁안에 뭐가 나오냐면 토지를 평균 분작할 것이라 나와요. 토지 분배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속상한 게 뭐냐면 이게 폐정개혁안이 역사적 사실이냐에 대해 지금은 그걸 인정한 학자 현재로서는 없어요. 특히 이제 그게 이제 초기에 나왔던 동학사라는 기록이 있는데 얼마 안 돼서 발견된 건데 이 동학사라는 게 동학농민운동은 무조건 보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 표지가 발견이 됐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학계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돼. 하여튼 뭐냐면 그 표지가 한 10년 전에 발견된 표지 뭐라고 써있냐면 소설 동학사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 이걸 사료로 봤는데 저자가 소설 동학사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그 동학사라는 책을 제외하고는 폐정개혁안이 나와 있는 문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들이 있는데 요구들을 제가 한번 쓱 읽어드릴게요. 뭘 요구했냐? 일단 읽어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전운소를 혁파할 것, 흉년에 백지 징세를 하지 말 것, 균정관 제도를 폐지할 것, 각 궁방의 윤희결을 혁파할 것.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게 뭔 말이냐면 핵심이 뭐냐? 세금 제도 개선해 달라는 거예요. 세금제도. 도저히 세금제도가 엉망이어서 못 살겠다 이 얘기예요. 자, 이것도 살짝 설명드릴게요. 지금 제 말 잘 이해되고 계세요? 네. 그쵸? 그렇게 믿을게요. 네. 저 간담회 욕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하나라도 우리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니까. 네. 뭐냐? 봐봐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쉽게 말하면 조선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었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고 나니까 사람도 많이 줄고 황무지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국가가 뭘 하냐면 그러면 다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조선과 중국은 세금을 많이 걷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무슨 얘기냐? 유교 문화의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걸 올바르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호구 조사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양안이라고 해서 이제 그 토지 문서를 갖고 인구 계산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그걸 쓰지 않아요. 왜냐면 문제가 뭐냐? 보세요. 가난한 사람한테 세금을 안 매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 조사를 하는 건 그나마 살만한 인간들한테 세금을 걷는다고 하기 때문에 대충대충 뜯는 거예요. 그게 유교적으로 올바르다고 믿었어요. 두 번째 뭐냐? 세금을 거둘 때도 우리가 몇 퍼센트를 뜯었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보통 10%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왕건이 10%를 얘기했는데 근데 실제로 조선이나 중국의 세금은 국가세금, 소장료 말고 3에서 5% 사이예요. 왜냐? 국가가 농민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첫째는 조선이나 중국은 농민들의 호구수를 다 파악하지도 않았고 세금을 많이 걷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은 나라죠. 그쵸? 안 좋으세요? 세금 많이 내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재료가 얼마나 되시지 나 무시하나 이런 건가요? 좋은 나라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이거는 이념이고 현실에선 그만큼 조세제도가 체계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양반이 빨대 꽂고 지역 아전이 빨대 꽂고 하면서 눈에는 없는데 현실에서 온갖 그 어떤 지역 유지 관료들의 부정패가 굉장히 많은 사회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이해되셨죠? 두 번째 문제가 뭐가 있냐면 두 번째 문제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땅이 많이 황폐해졌어요. 그래서 정부가 고민하다가 이 주인 없는 땅을 궁방소소, 이게 역둔토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궁방전이라 해서 국가가 그 땅을 쉽게 말하면 이제 매입을 해서, 매입보다 이제 그냥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죠. 관리를 해서 농민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농사를 지면 세금을 좀 싸게 해줄게라든지 하면서 이게 소유관계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국가 소유인데 혜택이 좋은. 그러니까 농민들이 거기 가서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서 토지 소유관계가 좀 복잡해지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궁방전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토지 정책.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선 말기가 됐어요. 지금 이제 고종 입장이에요. 고종 입장에선 나라를 살려야 돼요. 내가 원하는 뭔가 어떤 제대로 된 개혁을 해야 돼. 개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고종이 무슨 생각을 하냐? 궁방전, 그 전까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실제로 소유는 국가지만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했던 토지를 다 국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을 사실 되게 좋게 한 거예요. 고종은 그런 의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고종 말고 왕실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왜냐?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실소유주는 농민들인데 그냥 중세 때 만들어 놓은 토지 문서에는 내 걸로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 거니까 내 거야 하면서 너네들 다 니네 땅 아니고 니네 내가 원하는 데 나가거나 세금 내거나 해야 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가혹하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이 어떻게 어렵게 써있지만 핵심이 뭐냐면 조선 중기 이래 내려왔었던 애매한 토지 소유 관계를 국가가 종합적으로 개혁을 하면서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명목상 대한제국을 키우겠다고 하면서 여태까지 명목상 국가 소유로 정해져 있던 토지를 다 진짜 국가 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농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쫓겨나거나 아니면 고율의 소장료를 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만이 폭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깊게 들어가면 국가가 깃발 들고 나가죠? 근데 국가의 왕실이 그걸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양반, 아전 등이 다 개입이 돼서 다 뜯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개화 정책이나 개혁 정책이 오히려 민중들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단계들.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는 학교에서 거의 안 해요. 역사과에서 세미나 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학교에서 거의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그다음에 일본이 들어와서 일본이 약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이 약탈한 것만 배우는데 실제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좋게 말하면 개화 정책인데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개화 정책을 빌미로 국가가 토지 지배력을 높이면서 농민의 삶을 굉장히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거죠. 농민들 입장에서 자기 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왕도 내 편이 아니죠. 양반도 내 편이 아니죠. 저기 누구야? 향리도 내 편이 아니죠. 마름은 더할 나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에 대한 광범위한 분노가 이렇게 확 밀고 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동학농민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분노의 카테고리가 됐다. 이해되세요? 네. 제가 이렇게 이해되세요를 물어보는 건 어떤 그런 어떤 내 말이 이해됐나에 대한 어떤 그런 뭐 날카로운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이해시키고 싶어서 함께 뭔가 즐겁게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 모순을 알고 있었어요. 누가 알고 있었냐? 개화파 관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개화파 관료들을 무조건 나쁘게만 또 개화파 관료 또 무지 나쁘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찌됐건 그 안에 다 나쁜 놈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보는데 이게 이제 알다시피 이게 김홍도의 그림이잖아요. 근데 그림 보시면 옆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저 끝에 보이시죠? 양반이 지금 담뱃대 물고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제 뭐냐? 이 당시에도 그렇고 조선은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조선이라는 게 정도전이 만든 나라란 말이에요. 과전법을 실시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만들 때 완전한 토지 관계를 해체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새로 왕조를 시작할 적에 다 자영농 만들어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큰 사건이고 이거를 뭐 되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한반도 역사도 그렇고 중국 역사도 그렇고 맹자의 이상, 그러니까 관념적으로는 토지를 균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왕조가 세워질 적에 토지를 어느 정도 토지 문제를 해결하고 왕조가 스타팅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주 예외적인 사례인데 문제 뭐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조선사회에서는 균경론, 그러니까 요즘 우리 얘기하면 균분이죠. 토지 균분론에 대한 논의는 언제나 있었고 토지 균분론에서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약용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 뭐냐? 여기 나와있죠. 지주들도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왜냐면 너무 소장농이 힘드니까. 근데 이제 지주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토지는 인정해주고 균경을 하세요 거예요. 농민들 입장은 뭐예요? 아니 지천에 깔린 땅이 다 양반 소유인데 그걸 인정하고 어떻게 균경이 돼요? 그렇죠?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근데 이때 사실은 예를 들어서 고종이나 아니면 뭐 개화파 관료들이 정말 작정하고 작심하고 지방에 막 양반이든 막 향이든 막 오늘 동학하니까 저도 흥분한 것 같아요. 막 잡아 족침 막 찍어 누르면서 토지 균분 정책, 농지 개혁을 했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이제 그럴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하게 되냐면 밑에 나오지만 개화파가 국유지에서의 토지 불화만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궁방정 같은 지주들의 땅이 아닌 땅들 있죠. 거기만 균분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정책을 실시하죠. 이게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면 그러면 당장 이 정책을 해버리면 내가 궁방정 소속이 아닌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면 난 혜택을 못 보는 거잖아요. 짜증나는 거죠. 그죠? 불만이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이걸 해버리는데 이게 쭉 가면 그나마 뭔가 변혁의 태거리들이 만들어지는데 갑오개혁 때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갑오개혁 때 보면 사실은 개화파 관료들이 일본 등이 없고 잠깐 뭐 몇 달, 뭐 1년 이렇게 하고 끝나기 때문에 이것도 그대로 제대로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범용적으로 봤을 때 이 당시 우리나라의 농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려면 토지를 균분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균분을 하려면 정말 말 그대로 이 지주계급들을 해체를 시켜버리는 광범위한 작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거를 해야 되는 고종은 야, 내 땅 가느라 해서 토지 소유를 올리는 거고 그나마 생각이 있었던 개화파들은 온건한 정책을 펼치게 되니까 농민들 입장에선 정말 도찐개찐이 되는 거죠. 이놈이 됐던 저놈이 됐던 사회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동학농민운동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 옛날에 80년대 때 갑오농민전쟁 연구할 때랑은 다르게 지금 얘기하면 어떤 구체적인 방향성을 갖고 있었다? 구체적인 주장이 있었다? 이렇게 보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이 사람들이 다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겪는 삶에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문제들 속에 모두가 정말 심각하게 노출이 되어 있었구나. 그 안에서 이들이 막 신음하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었구나. 이것만큼은 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알다시피 동학농민운동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오래 못 갔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아래로부터 들고 일어나서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없죠. 왜냐면 홍경래의 나는 말 그대로 이제 홍씨 왕조를 세우려고 했던 거고 임술농민봉기도 참 이상한 건데 임술농민봉기는 그냥 지역의 형리들 공격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난의 방향이 중요한 건데 들고 일어났으면 누구를 타격해서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이냐에 대한 비전이 중요한데 홍경래의 나는 정말 생뚱맞게 홍씨 왕조를 세우려고 하는 거고 얼마 전에 있었던 임술농민봉기 같은 경우는 지역 향리를 공격하는 거지 시스템을 공격하진 않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동학농민운동이 제가 이렇게 방향이 없고 한계를 이야기하더라도 유일하게 농민 군대가 조직되고 농민군의 목표가 고종과 명성황후 정권을 타도하려고 했던 거. 그리고 그 안에서 집강소라든지 등등등의 개혁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강력한 운동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동학농민운동이 7개월 만에 끝났다는 거예요. 7개월 만에.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정치, 사회 이런 걸 보더라도 엄청난 개혁의 열기가 집중되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를 무너뜨린 다음에, 좋아, 무너뜨렸어. 근데 그 다음에 뭔가를 새롭게 세워야 돼. 할 때 못 세우면 오히려 사회가 더 보수화가 된다라든지 후퇴가 되고 이런 걸 경험하는 경우가 우리가 종종 있잖아요. 그죠? 비슷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동학농민운동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났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슬픈 사실이 뭐냐면, 그러니까 뭐 우금치에 저도 옛날에 그런 거 문자가 다 믿었는데 뭐 우금치 고개에 10만 명이 죽었다 뭐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그런 게 안 나와요. 그나마 좀 많이 매립지에 발굴되게 몇 곳 지역이 있긴 한데 근데 나오는데 적어도 중요한 건 한 번에 큰 전투에서 몇천 명에서 한 1, 2만여 명이 몰려들고 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깨나가는 부대들의 숫자는 실제 많아봤자 500명. 300명, 800명 이 정도예요. 왜냐? 농민군은 대부분 다 죽창이나 기껏 화승총을 쓰는 거고 뭐 이쪽 관군이나 일본군은 당연히 최신식 무기를 쓰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런 말 있잖아요. 막 앉으면 죽산, 일어서면 백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앉아있을 땐 대나무 죽창을 들고 있기 때문에 다 초록색으로 보이다가 농민들이 일어나면 하얀색 백산이 된다. 이런 말이 감동적이긴 한데 열망과 저항 의지는 있지만 이게 너무나 쉽게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동학농민운동군이 무너지고 난 다음이 문제예요. 7개월 만에 무너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동학농민운동 같은 운동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네. 그 다음부터는 항조운동이라고 해서 그냥 지역적으로 내 세금을 깎아달라라고 요구하는 운동이라든지 활빈당, 이건 정말 전형적인 퇴행된 운동이죠. 왜냐면 활빈당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의적이거든요. 가서 양반집 털고 턴 양반집 재산 좀 나눠주면서 가져가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동학농민운동이 실패했던 과정을 보게 되면 이게 실패함으로써 얻게 되는 실이 또 되게 커요. 그래서 여러 한계들도 있지만 그래도 뭐 몇 년간 좀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전라도 일대라도 좀 확실히 점령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한반도 절반이나 쪼개서 한 몇 년 가거나 이런 모르겠는데 이게 참 7개월 만에 스르르 끝나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그런 의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껏 해봤자 이제 뭐 세금 깎아달라고 하고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부터 이제 일본의 침략 지배가 높아지게 되니까 의병투쟁이나 독립운동으로 가버리면서 사실 이제 민중 아젠다가 사라진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민중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나라가 사라지게 생기니까 이제부터는 뭐 민주화 제도가 뭐가 중요해요. 나라 자체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국 특유의 요즘 말로 좀 세련되게 표현하면 모두가 노동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 노동 의제가 사회적 의제가 안 되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맨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보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있잖아요. 한 700페이지 돼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북한 이야기가 몇 장 나오는지 아세요? 700페이지 중에 2장 반 나와요. 2장 반.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남북 통일을 외치면서도 정말 조금 나오죠. 근데 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노동 이야기 몇 페이지 나올 것 같으세요? 1페이지 반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남북 문제보다 노동 문제 더 안 다뤄요. 그래서 이제 항상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모두가 다 노동을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교과서는 왜 이런 얘기를 하나도 안 배울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연원을 언제부터 따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 분명한 건 동학농민운동이 실패하면 이게 좀 안 좋은 전조인 거죠.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부터 우리 안에 우리의 어떤 평범한 민중들의 생활 세계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중첩적 상황. 이게 프랑스 혁명하고 다르잖아요.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는 무너뜨린 다음에 막 자코벤 같은 급진파들이 야 토지 무상 분배해야 된다. 뭐 나폴레옹 나와서 방식은 다르지만 또 나폴레옹식으로 해법을 모색하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민중의 아젠다가 뭐 이상적으로 반영되진 않더라도 뭔가 이렇게 쌓이는 과정이 있다면 우리는 사실은 이때 소멸된 다음부터 그 이후에 뭐가 있을까요? 참 쉽지 않은 과정이죠. 또 특히 일제 식민지로 들어가 버리게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요.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이제 굴절이 되는 게 뭐냐면 일본이 들어와서 이제 동척이 들어오고 일본이 토지 지배라는 경영을 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토지 모순이 우리 안에 있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일본과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이게 사실 한국의 역사 교육은 다 이걸로 배워요. 그래서 제일 나쁜 기관은 동척이고 동척 때문에 우리가 민중들이 이렇게 수탈을 당했다라고 배우는데 사실 이상하잖아요. 왜냐면 뭐 지주제인 이런 거 다 조선 후기 때 있었는데 갑자기 다 일본만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일본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옹호하는 건 아니고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상황이 나빠진 건 맞죠. 맞지만 원래 모순도 그대로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놓치면 안 되고요. 그 다음 보면 이제 이 다음이 사실은 생각보다 혼돈기로 들어가요. 이것도 그냥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살아남은 세력이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민중을 위해서 동학이 일어났고 그 다음 조선을 구하겠다고 2차 공기를 했다가 조선 왕조에 의해서 진압을 당한 거잖아요. 일본군만 있던 게 아니라 조선군도 있었으니까. 그 피해를 당한 다음에 이 사람들 중에 특히 송병희 같은 사람들이 상당수 일본으로 넘어가요. 근데 이때부터 천도교가 되게 이중적 행보를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행보냐면 이건 이제 좀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편에서는 일본과 협력을 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흐름이 하나 있고 한편에선 야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에 집중해야 되지 않냐. 이 흐름이 혼재해요. 그래서 사실은 러일 전쟁 때도 손병희를 중심으로 한 천도교 동학그룹이 야, 이 러일 전쟁을 이용해서 러시아 몰아낸다면 우리가 일본과 협력해서 뭔가 좀 일본과 함께 가는 어떤 그런 국가로 가면 안 되냐 이런 활동도 실제로 하려고 했었고 근데 이제 그건 아니다 싶으니까 이제 결국은 손병희나 천도교 일파가 3.1운동이나 독립운동을 턴을 하지만 보면 그 다음 보면 이런 게 이제 좀 얘기 잘 안 하는 부분이죠. 그 3.1운동의 실질적 주관자였었던 최린 같은 사람이 결국 일제강점기 때 철저하게 이제 친일화가 되면서 가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이게 좀 복잡해요. 그래서 가장 이제 이런 오늘 얘기의 중심은 아니어서 말씀 안 드리지만 일진에 들어보죠. 일진회라는 단체가 우리는 대표적인 친일 단체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일진회 멤버의 절반이 동학교도고 일진회 멤버의 나머지 절반이 독립협회 멤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생각보다 또 복잡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얘기까지는 안 하게 되는 거고 제가 이 얘기를 슬쩍 왜 했냐면 뭔가 하나가 정확하게 사건이 터지면서 시스템을 바꿔서 다음 단계로 역사 발전해야 되는데 농민운동이 정말 살벌하게 확 일어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푸석 주저앉으면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뭐 하나를 바꿔내기엔 나라가 없어질 것 같아. 이번에 일본 놈들 때문에 그래. 이렇게 가면서 막 휘청휘청 정신없이 진행되면서 사실은 해방 때까지 왔다라는 거가 되게 좀 속상한 측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문학 소설들을 보면 다 그 이 지주 전호 이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좀 나오는 모습들도 있게 되고요. 자, 이 마지막 두 가지 얘기는 하나는 이제 뭐냐면 이거 순원 오랜만에 보실 수도 있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그 동학이 언제 소환이 되냐면 뭐 여러 차례 소환이 되긴 하지만 사실은 제일 이제 중요하게 80년대인데 소환이 되는데 이게 비교를 좀 해보면 보세요. 원래 옛날에 80년대 때는 동학농민운동이라고 부르거나 동학농민혁명이라고 부르지 않고 갑오농민전쟁이라고 불렀었어요. 왜 불렀냐면 마르크스가 쓴 공산주의 이론가 마르크스가 쓴 논문이 그 유명한 독일 농민 전쟁이란 논문이 있어요. 대학생 때 그걸 읽으면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되게 짜증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번역이 구렸었어요. 그래서 번역을 어쩜 그렇게 못했을까 하는 막 화가 났는데 이 독일 농민 전쟁 이게 무슨 얘기냐? 마르크스가 보기에는 마르틴 루터가 주도했었던 마르틴 루터가 주도했었던 종교개혁은 정신의 혁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같은 시기에 토마스 윈처를 중심으로 한 농민혁명이 있었는데 이게 짓밟힌 거죠. 그게 뭐냐? 원사회주의.
먼저 유럽의 농민들이 자각을 하는 전 단계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사회주의 역사가 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리고 이게 뭐 독일 사회주의, 북유럽 삼인주의, 뭐 레닌의 공산주의 이렇게 발전하잖아요. 그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이제 독일 농민 전쟁에서 모티브를 많이 얻었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동학 농민 혁명을 가보 농민 전쟁, 그러니까 가보년에 일어났었던 농민들의 전쟁이라고 해석을 많이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해석이 실증적으로 맞냐? 실증적으로 좀 틀린데. 실증적으로 맞고 틀리냐를 떠나서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80년대 때 민주화와 개혁의 열기가 사라지면서 같이 사라지게 된 거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보면 이거예요. 중국 얘기인데 지금 막 한중일 때문에 난리죠. 보면 태평천국운동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태평천국운동 몇 년 갔을 것 같으세요?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홍수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상제라는 크리스트교 이단 종파자 얘네도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학도 이단인데 태평천국운동도 이단이에요. 단위 이쪽 서학의 영향을 받은 거죠. 태평천국운동이 몇 년 갔을 것 같으세요? 태평천국 운동이 난징이 점령당한 걸 기준으로 따지면 17년을 갔어요. 그러니까 광둥에서 시작을 해서 밀고 올라와서 중국에서 도시 이름에다 경자를 쓰는 건 두 나라밖에 없거든요. 그게 이제 북경, 베이징, 난징, 남경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남쪽의 수도인 남경을 점령하고 17년을 갔어요. 물론 나중에 자녀 세력 이수성군이나 이거 다 따지면 더 오래 가는데 여튼 간에 17년을 갔어요. 17년 동안 중국의 남부의 거점지대를 장악하고 뭔가 여러 가지 기존의 유교 질서와 다른 이야기를 쭉 펼치니 사회 시스템, 전근대적 사회 시스템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나라의 동학농민도 몇 년 갔어요? 7개월 갔잖아요. 이 여파가 되게 차이가 큰 거예요. 그래서 보면 중국은 태평천국운동 이후에 또 다른 광둥 출신인 순원이 민주공화정을 주장하면서 혁명운동으로 들어갔고 전혀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나중에 또 이제 마오를 중심으로 한 공산혁명으로 들어가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청나라의 멸망 이후에 태평천국운동, 그러니까 마지막 어떤 그 전통적인 밀란인 거죠. 태평천국운동, 신해혁명, 중국 공산혁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소위 말하는 중국식의 길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이 둘 중에 하나도 안 되면서 그냥 끝나 버리게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이게 마지막 얘기가 되는 건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다 보니까 동학의 결과가 없잖아요. 결과가 없는데 그 강렬한 원초적 문제의식은 너무나 강렬하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데자뷰가 딱 되는 게 뭐냐면 80년대 때가 똑같단 말이에요. 이때 뭐 아마 그 시대에 더 디테일하게 보신 분들 저보다 더 맨몸으로서 느끼시겠지만 뭐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반미, 반제, 그러니까 미국을 제국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그 어디 군부 파쇼, 전두환 정권은 이제 미국의 앞잡이인 군부 정권이다. 그들을 타도해야 된다. 근데 이게 사실 타도가 안 됐잖아요. 타도가 아니라 이렇게 양보하면서 이렇게 해서 노태우 대통령이 되고 막 하면서 뭐 됐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이 동학이라는 것이 80년대 민주주의의 발전사에 있어서 굉장히 영감을 줬던 건 부정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헌법에도 이 문장을 넣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이제 4.19 민주이념만 들어가 있지만 동학농민 혁명을 넣자 이런 주장도 있고 최근에 그 당시에 그렇게 싸우셨던 열혈 분들이 이제 좀 많이 노인이 되셨어도 종로 3거리에 전봉준 동상을 세운다라든지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미완의 혁명이 두 차례 재현되고 있는 상황 약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어찌 얘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오늘은 사실 이제 뭐 이렇게 조금 더 동학에 대해 더 이렇게 좋은 얘기 위주로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원래 솔직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동학 자체가 굉장히 미완적인 하지만 미완이었기 때문에 민중들의 살림살이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것이고 그 미완의 실패에 한계가 있었다라는 건데 공교롭게도 동학을 소환했었던 80년대의 민주주의적 정서가 또 미완으로 끝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동학을 공부한다?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라고 봤었을 때 뭐 요즘 말로 얘기하면 개인주의와 상대주의가 팽배하고 민족의식이 사라지는 시대 그리고 변화와 변혁이나 역사의 진보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 시대 속에서 동학을 어떻게 재해석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좀 많은 고민들을 해나가다 보면 전통적인 서사를 넘어서서 왜냐면 한때는 이것이 밀란이다 이휘하 선생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셔요. 밀란으로서의 어떤 그런 웅지의 가치가 있다. 그것만 또 설득이 되던 때가 있는데 또 사회에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지금 재현돼서 재해석이 돼서 정말로 좀 일반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인사이트로 쓰인다라든지 정말로 좀 사회 시스템을 한 번쯤 좀 제대로 바꿔보면서 이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도구로 쓰인다라든지 이런 질문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동학만큼 한국 근대사에 가장 좀 강렬했던 사건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제 얘기 대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제 얘기 끝났는데 혹시나 있으시면 제가 네네네네. 저 물 한 잔만 주시면 안 될까요? 쓰러질 것 같아요. 네. 네네 질문. 네. 그러면 물 드신 동안 제가
네,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홍천 동학국민혁명 기념사업회 사무국장입니다. 네. 저희가 그 홍천 지역에 여기 지금 성안리에서 네. 물론 아까 이제 검토도 하셨겠지만 가보실기에 보면 한 800여 명이 그날 전사했다는 이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 자료에 대한 또 이런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지역의 어떤 발전이나 역사 문화적인 이해가 되게 이제 적다 보니 이제 와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좀 이런 거는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당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한번 또 척도로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네.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부담스러운 질문이고 그 질문이 아니라 압박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다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지역 강의를 많이 가요. 이렇게 뭐 부르다 보니까 여기저기도 가게 되고 하는 과정들을 겪게 되는데 지금은 정말로 지역의 시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역이라 부르든 지방이라 부르든 뭐라고 부르는 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중앙집권 국가였기 때문에 어떤 유럽과 같은 완전한 의미에서의 어떤 그런 지역을 이야기하기는 분명히 힘든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유럽 이런 데 가보면 정말 지방 그 동네마다 옷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이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역적 가치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역적 가치로서의 새로운 수렴 같은 노력들을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눈이 얘기하는 거지만 그냥 일반 역사를 공부하면 우리는 맨날 서울 이야기랑 평양 이야기밖에 안 배워요. 그렇잖아요. 4세기 근초고왕, 5세기 광해토대왕, 6세기 진흥왕 누가 한강유역을 차지했냐. 언제나 지배층과 주류의 이야기만 사실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동학도 얘기를 하다 보면 이 동학도 사실 또 이제 전라도 지자체가 엄청 싸운단 말이에요. 자기네 지역 사업을 해서 우리 고부다, 우리 뭐 무장이다 싸우게 되는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행정구역의 특징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이 강원도라는 지역적 범위 또 하나 홍천이라는 지역적 범위 안에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탐독하는 과정 속에서 동학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라는 어떤 좀 지역사적인 고민들을 이렇게 맞춰봐도 좀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한편에서 이제 이 지역에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새로운 상상력을 부여할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만들어지다 보면 진짜 지역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접근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걸 이제 입장의 차이가 있겠죠. 입장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걸 어떤 역사적 가치와 사회적 변혁의 도구로서 이게 전통적 방식으로서 동학이 그렇게 소비가 된다라면 조금 사이드하게 바꿔본다라면 좀 넘어서서 지역의 가치로서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왔고 800명까지 죽었다? 그럼 이게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들고 일어났었을까 했을 때 사실 지금 현재 보면 최고로 출간된 거 기준으로 했었을 때 그 지역사회의 갈등을 분석한 논문은 나주 정도예요. 나주가 이제 수성군이라서 커서 그렇긴 한데 그런 것들도 있고 좀 넓게 보면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해 봐도 이게 좋은 지역의 문화사업. 그리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건 그렇게 계속 해나가다 보면 중심지의 논리를 벗어나서 여기 자라는 아이들이 그런 상상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막말로 얘기 나중에 그 아이가 웹툰을 그리더라도 다른 배경에서 웹툰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고 최근에는 그래도 보면 교과서나 이렇게 교육제도가 그런 걸 계속 이렇게 후원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투자와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네. 아, 네네.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네. 우선 저 뭐야 이런 그 강좌를 그 구상하고 시행해 주신 그 홍천하고 여기서 국민 기념사업회하고 감사드리고 전체 지금 강사님께서 이야기한 전체 큰 흐름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하는데 오늘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제 욕심입니다만 여기 모이신 분들이 이 주변의 주민들이다. 네네네네. 그래서 이 주민들한테 좀 뭔가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이게 접근해야 된다든지 이런 걸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한 번 더 하셔서 알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네네네. 그 다음에 제 질문 겸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농민혁명이라는 게 어떤 역사든지 그 맑은 부분하고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이번에 저는 그 보면은 말씀하신 걸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근데 한번 그 요약하는 의미에서 동학 농민혁명에 대한 그 밝은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계해야 할 부분, 네네. 이런 부분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 어. 인민혁명의 어떤 아쉬운 가져온 부분? 어떤 폐단, 또 우리가 뭔가 좀 무모했다든지 네.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데 네네. 그걸 한번 축약해가지고 네네네. 시간이 없으니까 네네. 한번 요약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현재 홍천과 관련된 나와 있는 자료들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곳의 전적들에 대한 기록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곳이 이제 근데 이건 이제 지역책마다 달라서 그렇긴 하죠. 이제 소위 말하는 경주와 경상도 일대 동학이 이제 최재호가 좌도로 비판을 받아서 쫓겨나와서 이제 주로 이곳에서 많이 경전이 가능되거나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또 각각의 지역마다 입장이 좀 달라서 그 얘기는 오늘 제가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게 필요하건데, 사실 그건 또 뭐가 있냐면 이건 제 변명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저는 어쨌든 이게 좀 전국 단위로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또 지역 단위로서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지역사라는 게 아직까지 좀 개척이 안 된 부분이 좀 아쉬워서 그건 좀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좋은 질문이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가장 큰 사건은 뭐냐면 동학의 가장 큰 발견은 아래로부터의 개혁이죠. 그러니까 아래라는 말이 뭐 이렇게 나쁜 의미라기보다는 어찌됐건 우리 역사에서 민중들이 자각을 하고 주체적인 힘으로 사회를 7개월간 들어서 뒤흔들어 나섰던 유일무이한 전례가 됐고, 그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금 더 확대시킨다면 3.1운동 직접적이죠. 천도교랑 관련이 있으니까. 그리고 4.19 혁명, 그 이후에 유랑전까지 소위 말하는 독특한 한국의 운동사회. 그러니까 역사의 위기 속에서 함께 들고 일어나서 바꿔나가는 이런 힘의 원천이 됐다는 건 부정할 수 없고요. 그게 장점이고, 단점이라 한다면 말 그대로 디테일의 부재인 거죠. 구조화된 변화가 필요한데 우리는 함성을 지르고 권력을 교체하는 것 정도로 항상 끝나잖아요. 중요한 건 그렇게 많이 해왔는데, 그리고 지금 해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걸로 정말 너무 많이 발전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행복한 건 아니고, 그걸 보면 이제 구조적인 상상력, 시스템적인 변화 같은 것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동학이 제시한 부분이 약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또 새로운 길을 좀 열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네. 동학이든 뭐든 이제 역사라는 거는 어떤 현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또 미래를 살아가야 될 시대를 우리가 뭐 생각하기 위해서 또 역사를 배운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동학 사건하고 또 민주 광주 민주주의 강령하고 그 같은 결에서 그거를 이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현재에 우리가 이제 겪고 있는 어떤 광화문의 촛불 집회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또 결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문화적으로는 그 결이 계속 계승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정치적으로 어떤 진영에 섰냐의 문제를 떠나서 한국 사회, 사회의 역동적 발전상으로 봤었을 때, 이게 소위 말하는 역사의 어떤 난국을 집단이 모이고 함성으로 격렬하게 요구하면서 권력에게 요청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 권력이 교체가 되거나 수정이 되어가는 과정, 그 패턴이라는 것에 그것이 다 동학의 영향 때문이라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나중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동학을 소환을 하죠. 왜냐면 그렇게 집단적으로 이제 드러났던 사례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 안에 디테일한 내용으로 가면 그건 시대별로의 맥락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 다 다른 과정이라고 좀 할 수는 있는데, 여튼간에 이제 특히 이제 80년대 때 같은 경우는 그게 좀 확실하게 더 적극적으로 동학 이야기를 하고, 역사학계가 동학 연구를 많이 했던 이유도 그거예요. 그 시대 때 그럼 나는 역사학자를 뭘 연구해야 되냐 봤었을 때 동학밖에 없다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이제 지금 오늘 우리가 그러면 지금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런 걸로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냐 이런 고민도 사실 들게 되고,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세대가 조금 더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제 젊은 애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 이 동학이나 이런 게 되려면 민중이라는 개념이 있거나 또 민족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잖아요. 역사학자 중에 이제 민족주의 역사학자 신채호가 처음으로 이제 역사학자 민중이라는 단어를 써요. 구체적으로 이제 민중을 서술하진 않지만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주 쉽게 하면 이게 집단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사회문화 현상을 보게 되면 이제 점점점 우리라는 신념은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일 강의 같은 거 보면 남북 통일 원하는 사람 이러면 어르신들은 다 남북 통일 막 찬성해요. 근데 정말 냉정히 얘기할 수 있거든요. 한 300명 정도 됐는데 어디 강의 갔었는데 다 10대 엘리트 애들만 뽑아놓은 거예요. 남북 통일 원하는 사람 몇 명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단 한 명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하는 한 사회는 우리라는 의식으로 움직여질 때 많은 부분을 억압도 일어나지만 해방도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또 문제식도 있고 해서 이런 좀 변화하는 사회상 속에서의 우리의 어떤 맥락에서 동학을 어떻게 재해석을 해서 이걸 또 활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좀 같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특히나 최근에 굉장히 정치적 분파주의로 많이 가고 있어서 힘들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강연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거의 결과는 뭐냐면 영웅의 고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산업화 하면 박정희 대통령께서 뭐 민주화하면 뭐 김영삼, 김대중 이렇게 뭔가 우리가 판을 깐 다음에 이 영웅을 옹립하면 바뀔 줄 아는 이 문화가 관성이 됐는데 지금부터 그런 영웅 시대가 또 끝났단 말이에요. 사회가 또 고도화가 됐고 이래서 뭔가 변화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변화가 돼야 되는 흐름 속에서 동학도 좀 재해석을 좀 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어떤 그냥 초입의 단계로서는 오늘 말씀 좀 드린 거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할게요. 네. 마을공화국에 대한 그냥 떠오름이 있는데 전국 다니시면서 조금 이렇게 그 마을공화국의 어떤 조금 더 실천되는 이런 지역 사례랄지 마을공화국이 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자치 마을에서 자치적으로 네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지역사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마을공화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제가 전국을 정말 허벌나게 돌아다니는 건 사실인데 이제 사실 현재는 뭐가 있냐면 이제 지자체의 결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고 이게 어찌됐건 많은 부작용이 있더라도 선거를 하니까 이제 그 지역의 관광 효과, 문화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활용해서 뜻있는 사람들이 이제 뭔가 활동을 하는 게 좀 많은 틀을 이루고 있고 이런 단계까지 왔죠. 그러니까 학술적인 예산을 들여서 심포지움을 열고 그래서 이제 어떤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논문이 만들어지고 이런 단계까지는 왔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 스토리텔링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어떤 딱딱하고 어려운 문서 속에 나오는 몇몇 개념이 아니라 내가 피부로 와닿을 우리 지역의 독특한 이야기의 문화. 근데 그게 과거의 어떤 구전설화를 뛰어넘는 그 단계에는 현재는 도달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지역마다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봤더니 부산 가니까 부산은 이제 그 피난 수도 부산 1023일을 기적해서 이제 부산은 그거를 거의 뭐 세계유산으로까지 등재를 하려고 추진 중이고 부산 엑스포 때도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데 되게 엉성했어요. 왜냐면 이게 제일 처음에 막 피난 수도 부산 하는데 막 이승만 대통령 머문 곳 하면서 막 나오니까 막 이승만 논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말도 많고 막 이래버려 했는데 최근에 좀 다듬어져 가는 과정인데 그래도 부산시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고 그 지역 단위로 이게 크고 작은 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나주 같은 경우도 나주 향교가 그 거의 저기 성균관하고 비슷한 규모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뭐 그런 걸 갖고 활용도 하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문화재 활용 사업 그리고 이제 지자체의 지적 사업 그리고 이 관광지 개발 그러니까 이제 백제 문화유산 탐방 이렇게 되는 상태에 한계를 머물러 있죠. 그리고 학술 연구도 어느 정도 그래도 각각의 지역마다 인터넷 쳐보시면 다 그 학술적 논문들은 있어요.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문화로 정착을 하거나 그게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의 이야기가 돼서 예를 들어서 강원도 홍천에 오면 홍천만의 독특한 문화적인 퀄리티가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 전국에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풀어가는 게 지금 우리의 숙제고 그걸 풀어냈을 때 우리한테는 사실 굉장히 여러모로 좋은 장점들을 사실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돈이 됐든 문화가 됐든 지역의 정체성이 됐든 간에. 근데 보면 그런 거잖아요. 전주한옥마을 좋은데 전주한옥마을 가서 뭐 해요? 그거 이렇게 구워 먹고 타고 사진 찍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딱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군산 근현대사 마을 있어요. 근데 그 군현대사 마을이니까 사진 찍고 끝이잖아요. 여기서 멈추는 거죠. 근데 거기서 또 나아가서 예를 들면 뭐 제가 얼마 전에 군산 갔다 왔는데 뭐 저기 누구야 저기 그 갑자기 채만식의 뭐 그 뭐야 갑자기 그 탕류 같은 거 보면 소설 기가 막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 좀 문화가 되거나 정치센터 뭐 만들거나 하는 과정인데 그걸 또 그럼 어떻게 만들 거니?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노력을 해봐야 되는 주제인데 딱 그 지점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해나가면 다양한 전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인재들도 길러낼 수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거는데 아직은 딱 그 정도. 잘 되지 않을까요? 잘 되길 바라야 되겠죠. 네. 하여튼 그 여러 질문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적해 주신 질문들이 사실 저도 고민이 되는 측면들이에요. 그리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더 노력을 계속 하면서 저도 계속 더 디테일한 이야기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